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이번 과목은 이제 심리상담 5번째 과목인 심리상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리상담 과목은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좀 어렵지만은 대부분 이제 상담과 관련된 심리와 관련된 과목들을 대부분 이수하시고 석사나 또는 학사 때 이런 그 심리상담 과목들을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현장에서 이제 이런 그 심리상담을 이제 경험했던 분들도 이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심리상담 과목은 필기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략 과목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각각의 이론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답안을 쓸 때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챕터 상담의 기초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그 교재를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개념, 상담의 개념 보시고 상담의 정의가 무엇인가? 상담이라는 것의 정의, 특히 여기서 이제 상담은 심리 상담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상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런 정의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아야 되는가?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을 딱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했지만은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보시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담자가 상담자, 이 상담자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감정, 행동 측면에 인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죠. 상담의 정의. 상담의 정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담자.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만 있어서는 뭐 상담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바로 전문가인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담자. 그래서 이 내담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고,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있을 때 상담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 관계가 필요하죠. 관계.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에서는 대면 관계다. 대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담 관계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상담 관계가 바로 상담의 3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질 때 상담이 진행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내담자의 변화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이다. 여기 정의에서는 인간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담자 변화, 여기에는 이제 성장, 발전,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상담을 해서 어떤 그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이런 상담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과정, 학습 과정 또는 협력 과정, 조력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런 학습 과정이 있겠죠. 학습 또는 조력 또는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이런 과정. 그래서 학습 과정이다. 조력, 협력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내담자, 상담자, 상담 관계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상담을 왜 하는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담이라는 것은 좁게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넓게는 내담자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변화라는 것은 학습의 결과이고, 학습의 목표는 생활상 과제의 해결 및 인간적인 성장이다. 인간적인 성장이다. 4번에 상담의 성과는 한두 번의 대화가 아닌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담자로서 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상담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거기에서는 어떤 작용이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은 어떻게 되고, 끝은 어떻게 되고, 변화를 위한 어떤 다양한 어떤 개입과 전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밑에 상담의 본질 나와 있는데요. 상담의 그러면 본질, 핵심은 뭐냐? 인간 관계로서 내담자는 교정적 정서 체험을 통해서 자아의 강도를 증진시키고 정화와 통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잘못 형성된 패턴을 재경험화하고 구조화를 통해서 재조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라는 거, 상담 과정의 핵심은 그럼 과연 뭐냐? 어떻게 하면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이냐? 여기에 나온 것이 이제 교정적 정서 체험이 있죠.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초기 양육 과정에서 겪었을 때 우리가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교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학대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박탈감 또는 박해불안, 유기불안 뭐 이런 거와 같은 어떤 그런 정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담자와의 이런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교정적인 정서 체험, 올바른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정적이다, 코렉티브다, 수정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적 정서 체험, 재수정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죠. 수정된 정서 경험. 수정된 정서 경험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여태까지 부적응적으로 행동하던 것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자아 강도가 증진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 정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화. 거기에 이제 증진시키면서 정화와 통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정화라는 것은 감정의 해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어떤 긴장 상태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언젠가 내가 의식적이지 않은, 내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게 폭발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상담 관계 속에서 억압되었던 감정들을 해소하면서 그 긴장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통찰,
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몰랐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특히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이것은 이제 통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의식적인 행동,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잘못 형성된 패턴을 재경험, 그 다음에 재구조화, 재조건화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경험, 그 다음에 재구조화 또는 뭐 재조건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내담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 이런 것들이다. 물론 각각 이론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의 치료적인 핵심 요인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다. 대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변화의 어떤 그 요인이 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상담의 필요성과 목표가 있는데요. 상담의 목표, 이제 큰 서브젝트만 한번 읽어보죠. 1번, 행동의 변화 촉진, 그죠?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 적극적인 정신건강의 증진. 그래서 정신건강, 우리가 이제 심리상담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어떤 취약성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제에 당면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번째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담의 목표는 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죠. 내담자한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면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다음에 잠재적인 어떤 성장, 발전 가능성을 목표로 둘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자기 이해라든지 수용, 여러 가지 그 내용들, 통찰이나 정화, 이런 것들을 또 목표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담의 목표는 행동 변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정신건강, 그 다음에 잠재력 촉진, 그 다음에 의사결정,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를 목록화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그러면 상담은 어떤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상담의 기본 원리. 특히 이제 이런 상담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거의 이제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담자를 존중해야 되고, 진실성 또는 진솔성, 이런 내용들이 상담에서 기본적인 원리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간중심 상담의 이론을 조금 더 할 때 더 이제 추가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 이런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상담자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와 원리들은 내담자를 어떻게 한다? 존중하는데, 내담자를 존중하고 내담자의 어떤 그 복리를 어떤 증진하기 위한 의도로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윤리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담자 존중의 원리, 그래서 경청, 공감, 강점 활용, 성장 욕구, 격려, 진실성의 원리에서 공감, 즉시성, 비밀 보장,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공감 또는 즉시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어떤 상담자의 민감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우리의 상담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의 내용들은 일단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 이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어떤 기능을 갖는가? 이런 상담의 기능은 교육적인 기능을 가질 것이다. 교육적인 기능. 그래서 교육적인 기능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 상담이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 과정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기능을 포함할 것이다. 물론 그렇겠죠. 이렇게 내담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인 목표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런 심리 상담에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고 있죠. 2번, 진단적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다. 진단적 예방적이다.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는 내담자의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정적인 기능이다. 교정적.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교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치료적이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 상황들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치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들, 이런 상담의 기능들을 네 가지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교육적 기능, 두 번째 진단적 기능, 세 번째 예방적 기능,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교정적 기능, 다섯 번째 치료적이다. 치료적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더라도 이제 상담의 기능들이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2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담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내용들 지우고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상담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1번 국외상담 발전 과정. 그래서 이 상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외의 상담의 어떤 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이 심리 상담의 기본적인 어떤 뿌리가 이제 외국에서부터 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번에 태동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00년대 이전부터 심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이런 심리학이라는 것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심리를 과학적인 어떤 학문으로 체계화하는데 이제 많이 중심을 두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트라는 이제 학자가 실험실을 설립을 했는데 1800년대 후반에 이 실험실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했었던 것들이 구성주의적인 개념으로 내성법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래서 분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실험실을 처음으로 설립을 했다. 실험실을 최초로 설립했다. 이런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실험실을 최초로 설립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제 주로 구성주의적인 개념으로 내성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내성법. 이 내성법이라는 것은 이런 감각이나 어떤 심리 상황들을 보고하면서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 내면의 어떤 심삭이나 감각 또는 관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내성법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표방하지만은 굉장히 너무 다른, 표준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점에서 이런 그 최초의 어떤 이런 실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많이 쓰이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기보고식으로 이제 계속 자극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내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이제 관찰해가지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초 단위로 기록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심리 상태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학자가 이제 왓슨인데요. 네, 왓슨은 행동주의 학자이고 이런 그 파블로프가 실험했던 개 실험, 그죠? 그래서 이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고 이것과 연합해서 종만 울려도 이제 침을 흘리는 이런 그 실험을 진짜 인간에게 실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기 알버트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기 알버트, 공포 반응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런 아기 알버트 실험을 통해서 이런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이 실제 사람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에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왓슨은 이제 행동주의적이고 행동주의에 어떤 기반을 한 그런 내용이죠. 이 아기 알버트 실험이 1920년도에 이루어진 실험이니까요. 이 분투 이후에 생긴 어떤 그런 행동주의적인 그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학자가 이제 프로이트.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자가 되겠죠.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 이론들은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이후에 초반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정신분석을 어떻게 보면 창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신분석을 이제 발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요. 주로 신경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무의식 또는 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학자가 이제 로저스인데요. 로저스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창시자이다. 그래서 인간중심 이론, 인간중심 이론이고 인본주의적이다. 1940년대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94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담 이론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실험, 예를 들어서 쥐나 개,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주의적인 기법을 굉장히 좀 로저스가 반대적인 입장에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상담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로저스가 인간 중심 이론을 창안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 심리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학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담 심리학의 형성기, 그래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상담 및 임상 분야에 관심을 둔 많은 응용 심리학자들이 이런 그 병사들에게 전문 서비스를 하게 되겠고 그런 기회들이 많게 되겠죠. 특히 이제 심리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가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로서 굉장히 이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그 군인들을 치료하는 어떤 그 상담 서비스 1970년대에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다양한 학자들이 그때 이제 스타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그 1943년에
그 17분가를 출범시켜 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었고요. 네, 그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1952년에 상담 심리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전문적 상담 심리학의 발전, 심리학의 발전 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50년대 초반에 이런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그래서 확대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1980년대에 그 상담 심리학이 한 분야가 고도로 발전했을 때 나타나는 분화와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미국에서도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 상담은 그러면 어떻게 발전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면서 그때 이런 그 내용들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강습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1970년대 정도부터 이런 그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뭐 80년대, 90년대 이르면서 조금 이제 확산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담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많이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도 심리학과나 상담 관련 학과들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유력한 또 유망한 그런 학과가 되고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으로서 굉장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시면 상담 심리학의 형성에 근원이 되는 5가지 영향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보시면 파슨스라는 이제 학자, 진로 상담 이론을 형성한 그런 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직업운동이 성숙되었고, 2번에 보시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이렇게 형성되었고, 3번째 심리 측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면서 규준도 생기고 어떤 그 심리 검사에 대한 정확도도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연구들이 많아서 이런 그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4번에 의료 모델이 아닌 어떤 대안적인 모델로서 심리 모델로서 이런 심리 치료가 상담과 심리 치료가 발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이제 상담심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뭐 민간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뭐 그것들이 이제 경계가 이제 모호해져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 이런 그냥 상담기관에서도 임상심리사들을 고용해서 활동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상담심리사를 고용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발달. 그래서 이런 심리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야지만 심리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관심을 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학 형성에 상담 심리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절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리에 대한 부분. 네, 윤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상담 관련 윤리 강령 중에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문적인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상담 관계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리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담 윤리. 첫 번째가 전문적인 태도, 전문적 태도. 전문적 태도라는 것은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전문성.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실성, 뭐 충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실성, 충실성. 교재에 이제 충실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충실성도 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전문성. 상담사가 어떤 그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문가적 노력, 네, 전문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적인 노력.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네, 한계인식이 필요하다. 한계인식. 전문가적인 노력. 계속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어떤 기술 기법들이 뭐 3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알진 못하더라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들이 좀 필요하겠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한계 인식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렵다라고 하면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성실성, 충실성에 대한 내용은 네, 약속의 이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이행. 약속의 이행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또는 어떤 뭐 시간 계획을 했을 때 적어도 상담자가 이 약속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이행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성실한 태도가 있지 않는다면 그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해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정보보호가 있겠습니다. 정보보호, 네, 비밀보장. 네, 비밀보장을 해야 된다.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보장, 그래서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최대한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이 비밀보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이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비밀보장과 두 번째로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이 있다. 예외사항. 비밀보장 내용들은 교재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밀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밀보장의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예외, 이 어떤 윤리적인 가치의 충돌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거. 이것들을 목록화해서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는 아니다. 예, 항목화하는 것은 100%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요것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지, 네, 어떨 때에는 비밀보장의 예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보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 비밀보장이 된다라는 것은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내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내담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예외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담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이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네, 생명과 안전. 첫 번째가 생명과 안전. 이런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비밀 보장보다 상위의 가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생명과 안전. 두 번째 감염성 있는 질병. 질병. 감염성 질병. 이것도 역시 이제 위에 있는 어떤 생명과 안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감염성 질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그죠? 법적인 요구. 법률적 요구. 네, 법률에 해당하는 요구. 그 다음에 법률적 요구에 어떤 뭐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그 소송 중에 어떤 그 재판 과정 중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담사가 청소년 내담자의 학대나 또는 그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게 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면 신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고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 요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 따라서 이제 그 자문 구할 때, 자문이라든지 어떤 슈퍼비전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은 내담자의 동의가 사실은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어떤 이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초기 상담을 하는데 초보 상담자로서 자문과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만약에 상담한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윤리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 내용 보시면 뭐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인데 요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요 두 가지도 이제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거,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뭐 자살한다거나 이런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런 법률적인 요구, 법률적인 요구,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이런 자문이나 슈퍼비전처럼 내담자의 도움에 더 많은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필요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비밀보장 예외 및 필요 절차 나와 있는데, 비밀보장의 예외, 뭐 범죄 행위, 그 다음에 자살 시도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알릴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가 상담사의 어떤 윤리적 의무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상담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